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3.1 만세 운동 이후에 더 격렬해졌던 우리나라의 무장독립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오늘 수업할 내용을 선생님도 꼼꼼히 체크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미리 필기 좀 해보았어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이 무장독립운동이죠. 무장. 이 무장독립운동 쉽게 이야기해서 일제가 우리를 총칼로 위협해서 우리의 국권을 침탈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국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총칼로 무장한 군대를 양성해가지고 일제를 무력의 힘으로 몰아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참 멋있죠? 근데 이게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 현재 우리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나라도 없죠. 나라가 없고 정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군대를 양성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또 군대를 양성하려면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또 사람을 모으고 난 이후에는 총과 같은 무기를 사들여야 되는데 사람 모으기도 힘들고 또 총이라고 하는 이 무기도 구하기도 또 그런 돈을 마련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무장독립운동이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의미와 역사적 의의가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공부할 내용 중에 일제에게 타격을 입혔던 이 대표적인 무장독립운동 사건으로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있는데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통해 가지고 일제에게 큰 타격을 준 것은 아니에요. 일제가 이 전투를 통해서 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상자가 채 500명도 되지 않아요. 하지만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이 무장독립운동 자체가 상당히 그 당시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을 조직하기도 훈련시키기도 총칼로 무장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런 대가와 보상도 바라지 않고 이 독립운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우리가 이 교과서 속에 싣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배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운동입니다. 자,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무장독립운동은 선생님이 1910년대와 그리고 1920년대부터 30년대 초 그리고 그 이후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무장독립운동은 방금 선생님이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의 모든 독립운동은 바로 이 운동을 계기로 더 격렬해지고 참여자도 많아졌죠. 바로 우리 민족의 대표적, 거적적 독립운동이었던 3.1 만세 운동이죠. 바로 이 무장독립운동도 3.1운동 이후에 3.1운동 이후에 더 격렬해지고 참여자도 많아졌어요. 자, 그럼 무장독립운동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일제가 우리에게 빼앗은 땅, 바로 한반도죠. 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한반도 넘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의 영토 경계가 어떻게 돼 있죠? 무슨 강과 무슨 강을 사이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영토 경계가 구분지었는데 그렇죠. 압록강과 두만강 사이죠.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서를 무엇라 부르냐면 간도라 불렀어요. 이 우리나라의 무장독립운동은 이 간도 지역에서 많이 시행이 되었어요. 자, 그럼 간도가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우리나라와 동북아시아 지도를 간단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한반도가 있고 중국이 있죠, 그죠? 여기 일본이 있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영토 경계가 여기 압록강이 흐르고 여기 두만강이 흘러요, 그죠? 요 압록강 건너서 두만강 건너서 압록강 건너서 요 두 지역을 간도라고 해요. 합쳐서 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지역은 동간도 혹은 북간도라고도 하고 왼쪽 지역은 서간도라고 해요. 합쳐서 뭐라 부른다? 간도라고 해요. 이 간도 지역에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죠? 우리와 똑같은 문화와 말을 쓰고 있는 우리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죠. 정확하게는 이제 제중동포라고 하는데 요 지역에
1910년 8월 29일 일제가 우리의 국권을 침탈하자 나는 일제의 지배하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차라리 일제 지배하에서 사느니 저 멀리 다른 땅으로 떠나겠다 해가지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우리 영토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특히 이 간도 땅에도 상당히 많았어요. 또 우리 한인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일제강점기가 되자 이 간도 땅에도 많이 머무르기 시작하고 또 요 지역에도 많이 머물러 살기 시작했어요. 요 지역은 중국 땅이 아니에요. 요 지역은, 요 간도 땅은 합법적으로는 중국 땅이에요. 요 지역은 연해주라고 해서 연해주라고 해서 러시아 땅이에요. 이 러시아 땅과 이 간도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의 통치가 싫다고 해서 많이 건너가 살았어요. 현재도 우리와 같은 말과 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제중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무장독립운동은 이 연해주, 간도, 요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독립운동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싸운 전투 현장이 있긴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 무장독립의 운동의 목적은 우리 영토를 되찾는 거잖아요. 영토를, 그죠? 그래서 요 지역에 있는 한국인을 한인이라고 해요. 한인 농민들에게 일정량의 독립지원금을 받고 또 이때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 남성에게 지원 신청서를 받아서 독립군 부대를 편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독립군을 결성하게 되면 그 숫자도 뭐 1000명 가까이 있는 이 독립군도 그리 많지 않았어요. 소규모라고 친다면 100명, 200명 요 정도뿐이에요. 이렇게 여러 독립군 부대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독립지원금을 받고 또 독립지원군을 신청받고 하면서 어렵게 독립군 부대를 만들어서 일제와 싸우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몰래 건너가면서 주로 한반도 북부 지역에 있는 일제의 경찰서나 일제의 기관들을 습격, 이른바 게릴라 작전으로 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일제를 괴롭혔던 것이 무장독립운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어찌 보면 좀 열이 받죠, 그죠? 아주 좀 속된 말로, 맞아요. 속된 말도 아니고 정말 소규모로 깔짝깔짝 우리 일본에게 좀 타격을 줬던 것 뿐이에요. 큰 타격은 솔직히 말해서 냉정하게 못 줬어요. 그래서 깔짝깔짝 피해를 주다 보니까 일제도 요 간도 지역이나 연해주 지역에 있는 이 한인, 조선인들, 그들은 이제 조선인이라고 불렀죠. 조선인들을 토벌할 필요성을 느끼겠다 해가지고 이 지역으로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우리나라 독립군 부대와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 좀 의문이 나는 점이 있죠. 이 지역은 중국 땅, 이 지역은 러시아 땅이라고 했죠. 근데 어떻게 일본군이 남의 나라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토벌하겠다는 목적이 있지만 남의 나라를 어떻게 함부로 군대를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당시 중국은 제 국가를 유지할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 코가 석자예요. 이 당시 중국은 1912년에 청왕조가 이 수명을 다하고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탄생이 되었지만 이 중화인민공화국도 제대로 중국 전역을 통치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각 지역을 다스리는 군벌 세력들이 각 지역에 이렇게 막 포진하고 있었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중국이 춘추 전국 시대처럼 각 지역을 다스리는 군벌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중앙정부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군이 군대를 이끌고 이 중국 지역을 넘어가도 중국 정부가 제대로 항의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러시아는 동서로 아주 길게 이루어져 있죠. 러시아의 중심은 저쪽, 우리로 봤을 때는 저 동쪽이에요. 우리로 봤을 때는 저 서쪽이에요. 서쪽. 이 러시아의 중심은 바로 저기 유럽과 가까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또 1910년대에 이 러시아도 차르라고 하는 황제를 중심으로 한 이제 이 군주정이었는데 왕정이었는데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왕이 죽어버려요. 차르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 볼셰비키 정권이 새롭게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볼셰비키 정권에 찬성하는 세력과 볼셰비키 세력에 반대하는 세력이 치열하게 치고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딱히 관심을 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군대가 남의 나라 영토이지만 마음껏 건너가서 우리 독립군 부대를 토벌하겠다는 목적으로 군대를 파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충분한 이 당시의 사전 이해를 바탕으로 이 사건들을 이해하셔야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더 오랫동안 남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1910년대 대표적인 독립운동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910년대 대표적인 이 우리 독립군과 일본군 간의 싸움 중에 우리가 나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처음은 아니지만 나름 제대로 일제에게 타격을 입힌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지난해 영화도 나왔죠. 영화 봉오동의 실제 역사적 사건인 봉오동 전투입니다. 이 봉오동 전투를 이끈 장군이 바로 홍범도 장군. 홍범도 장군이고 홍범도 장군이 이끈 군부대가 대한 독립군입니다. 대한 독립군. 그런데 영화를 아주 유심히 본 학생들은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일본군을 골짜기로 유인을 해가지고 우리 독립군들이 정말 삥 둘러쌌죠. 삥 둘러싸고 이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입히는 과정에서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 독립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정확히는 안무라는 사람이 이끈 국민회군, 최진동이라는 사람이 이끈 국무도독부 이런 군부대도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메인이 홍범도 장군의 대한 독립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플러스 알파 기타 독립운동 부대도 있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 당시 이제 봉오동 전투를 통해 가지고 일제에게 이 피해를 입힌 이 전과가 이제 어느 정도 되냐면 그리 많지가 않아요. 한 140, 150 정확히는 아닌데, 아이고 좀 종소리가 울리죠. 네. 촬영 영상에 중간 교실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종소리도 울리고 아주 그냥 이게 이런 거 다 끊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수업을 너무 오랫동안 찍어야 돼요. 이게 제가 전문적인 촬영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중심이 돼가지고 기타 여러 부대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일본에게 나름 제대로 이 피해를 입힌 전투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일본에게 큰 타격을 준 게 아니고 한 150명 정도예요.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 부풀려졌다는 기록도 있지만 이 150명 죽인 게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아이 꼴랑 일본에게 이 정도 피해를 입힌 거야? 라고 이렇게 그 사건을 평가절하하면 안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당시 무장독립군을 조직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이 당시 내가 독립군으로 활동한다 하더라도 뭐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도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영화 봉오동을 다 보셨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도 영화 봉오동을 봤습니다. 그 영화 봉오동 장면에서 가장 선생님이 이 장면은 정말 이 감독이 칭찬해주고 싶을 정도로 이 감독을 칭찬해주고 싶을 정도로 잘 만들었다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어딜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유심히 생각하고 본 학생 있을까요? 그 영화 봉오동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일본군에게 아주 속 시원하게 이 총질과 대포질을 했던 그 장면이 아니고 어떤 동굴 속에서 어떤 독립군이 감자를 어떻게 몰래 얻어가지고 이 조그마한 감자 한 덩어리를 여러 사람들이 나눠 먹다가 이 감자라는 말을 지역마다 부르는 용어가 다르다고 했죠. 혹시 그 장면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 감자를 우리는 당연히 감자라 부르는데 이 제주도 지역에서는 뭐 땅의 열매라고 해서 지실이라 부르고 혹은 뭐 지슬이라 부르고 또 강원도 지역, 충청도 지역, 전라도 지역에서 달리 부르고 있는 것들. 이 장면이 가장 그 영화의 핵심 장면이라고 선생님은 꼽을 것 같아요. 이 영화의 그 장면이 말하는 게 뭐냐면
전국 팔도에 아무런 연고도 서로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모르지? 이 독립이라는, 일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겠다는 독립이라는 목적 하나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 대단한 장면이에요. 이거를 알고 다시 본다면 그 장면을 좀 더 좀 감동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영화 봉오동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바로 이 감자를 부르는 말. 그 동굴씬이에요, 동굴씬. 자, 어쨌든 일본이 한번 호되게 당했죠. 호되게 당하고 난 다음에 일제가 나름 이제 큰 충격을 받아요. 왜 충격을 받냐면 일본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또 지배하기 전에 청나라도 이기고 러시아도 이기고 아주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강력한 군부대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어찌 보면 제대로 된 훈련 조직체도 없고 총칼도 없고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도 아닌 우리 한국의 독립군에게 한 원펀치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 간도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토벌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군부대를 투입하려고 해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지역은 중국 땅이에요. 일본군이 마구잡이로 들어온다고 해서 중국이 어떻게 반대를 해도 일본군이 그걸 신경도 안 쓰는 판이에요. 그런데 그 전까지 일본군도 한 소규모 군부대만 간도 지역으로 투입했을 뿐이지 대규모 군대를 이 중국에 파병을 못했어요. 왜냐면 대규모 군대는 진짜 일본 국가와 중국 국가와의 큰 마찰을 빚어낼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군대만 한국인들을 토벌한다는 목적으로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이 봉오동 전투를 계기로 간도 지역에 있는 한국인들을 완전 말살시켜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아주 몇만 명에 해당되는, 정확히는 한 2만 5천 명? 요 정도에 해당되는 군부대를 투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중국 정부한테 우리 일본군이 너희 중국 땅인 간도 지역에 군대를 파병하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 애들이 사건을 하나 조작해요. 그 조작한 사건을 훈춘 사건이라고 해요. 자, 이건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간 순서대로. 훈춘 사건이라고 조작을 하는데 훈춘은 그 간도 지역 인근에 있는 지역명이에요. 이 지역에 무엇도 있었냐면 일본 영사관, 일본 외교관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 영사관 건물과 일본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일본인 마을에 일본인 영사관을 이때 일본이 누구와 짜고 이 사건을 조작했냐면 만주 지역에 있는 마적단들과 손을 잡고 이 사건을 조작했어요. 또 여기서 마적단이라고 하면 또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깡패들. 그래서 이 마자가 말마자, 도적할 때 그 적자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들에게 돈을 주고 난 다음에 어디에다가 불을 지르라고 시켰냐면 훈춘 지역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 불을 지르라고 시킨 거예요. 선뜻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어떻게 내가 돈을 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집에 불을 지르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게 일부러 그런 게야. 일부러 이 만주 마적단을 시켜가지고 일본 훈춘 지역에 있는 일본 영사관을 불을 지르는 거예요. 일본은 사전에 다 알고 있었고 다 지네들이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 영사관에 불을 지른 것은 당연히 일본의 사주를 받은 만주 마적단인데 일본 정부가 뭐라고 이제 그 발표를 하냐면 간도 지역에 있는 한국인들이 이 짓을 저질렀다. 간도 지역에 있는 우리 일본에 반대하는 한국인들이 이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우리는 군대를 파병하겠다고 중국 정부에 그냥 일방 통보해버려요. 당연히 중국 정부도 어마어마한 일본 군대가 본국의 영토로 들어오다 보니까 반대 의사를 아주 명확히 내비쳤죠. 반대 의사를 명확히 내비쳤는데 깔끔하게 일본은 무시해주고 대규모 군부대를 투입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일제와 만주 마적단이 우리 간도 지역에 있는 한국인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대규모 병력을 파병시키기 위한 조작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대규모 군대가 왔는데 우리나라 독립군들 비상이 났죠. 이때 다른 은신처로 피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피하고 지형지물을 이용하고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 독립군 부대가 토벌을 당하기엔커녕 다시 일제에게 봉오동 전투보다 더 큰
타격을 입히는 그런 전투 쾌거를 올리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청산리 전투가 됩니다. 청산리 전투가 돼요. 이 청산리 전투를 이끈 장군이 누구냐면 김좌진 장군이에요. 김좌진 장군. 또 이 김좌진 장군이 이끈 군부대가 북로 군정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청산리 전투도 봉오동 전투와 마찬가지로 요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 부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 알파에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봉오동 전투보다 더 많이 이 일제에게 큰 타격을 입힌 우리나라 독립운동 전쟁, 독립전쟁, 독립전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독립운동 역사상 일제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 사건이 바로 이 청산리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청산리 전투를 청산리 대첩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일제에게 한 방을 먹이게 됩니다. 일제가 연달아 원펀치, 투펀치를 맞게 되죠. 일제가 요번에는 좀 자존심이 더욱더 상하는 건 요번에 소규모 병력도 아니고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오히려 조선인들에게, 한국인들에게 다시 한번 당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일본군은 뭐 자기 나름대로 전열을 재정비한 다음에 우리 독립군과 싸워야 되는데 이 나쁜 놈들이, 일본 놈들이 애꿎은 간도 지역에 있는 이 우리 조선인들을 학살하고 분풀이하는, 학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바로 1920년에 일어난 간도 경신참변입니다. 간도 경신참변이에요. 이걸 간도참변, 경신참변이라고도 하는데 1920년이 경신년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 독립군에게 피해를 입자 독립군에게 분풀이를 못하니까 애꿎은 간도 지역에 있는 한국인 마을을 그야말로 약탈, 방화, 살인을 일삼았던 일이 바로 이 간도참변입니다. 이 간도참변은 한 6개월 정도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간도참변을 통해 가지고 일본군에 의해서 자, 또 한 번 종소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게 참 영상을 끊고 가기에는 너무나 이게 좀 깁니다. 자, 이 간도참변을 통해 가지고 우리 피해를 입었던 조선인이 한 기록상으로 보면 한 3,000명 정도 죽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이때 또 남겨진 기록 중에 뭐가 있냐면 좀 충격적인 말 중에 일제에게 총을 통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일제에게, 일본군에게 총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운이 좋은 일이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차피 죽긴 죽는 건데 총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운이 좋다는 거예요. 일제가 우리 조선인들을, 우리 한국인들을 학살할 때 총, 칼, 그 다음에 불에 태워 죽이고 또 갖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주 정말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조선인을, 우리 한국인을 마구마구 학살했다는 거죠. 이때 다행히 이 사건을 어떤 선교사가 보고 기록으로 남겼어요. 제가 그 선교사가 남긴 기록문을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사 스탠리 마틴이 목격한 현장 기록을 그 사람이 직접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끔찍한 참상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이 감정이 이 글에서 느껴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간도 용종천에서 40리 정도 떨어진 한 마을을 일본군 1기 대대가 포위하였다. 남자라면 늙은이 어린아이를 막론하고 끌어내어 죽이고 못다 죽으면 타오르는 집이나 집더미에 던져 타 죽게 하였다.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하였던 그들의 아내와 어머니들 가운데에는 땅바닥을 긁어 손톱이 뒤집힌 사람도 있었다. 할머니와 며느리 둘이 잿더미 속에서 타다 남은 살덩이와 부서진 뼈를 줍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신에게 기도를 드리며 시체 하나를 끌어내어 흩어진 팔과 다리를 주워 모은 후 사진을 찍었다.
어찌나 분통하였던지 사진기를 고정시킬 수 없어 4번이나 사진을 찍었다. 이게 참 사람이 사람한테 할 짓이 아니죠. 참 이건 정말 이게 우리 현재 이 2020년 대한민국의 한국인들이 왜 일본을 싫어하는지, 무작정 싫어하는지, 물론 무작정 싫어하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한국과 일본의 밝은 이 우호적 미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빨리 청산해야 되는데, 이 과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무고한 우리의 조상들을 정말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유린하고 학살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주 있었어요. 너무나 자주 있었어요. 그나마 이 간도 참변은 그나마 알려져가지고 이 교과서 속에서 기록이라도 남지, 또 다른 참변은 뭐 아까 이야기했던 연해주 지역에도 이런 참변 기록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정말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일입니다. 어쨌든 일본인들이 이렇게 분풀이를 애꿎은 우리에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쨌든 독립군 부대가 더 이상 독립운동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북쪽으로 막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북쪽으로 도망을 가다가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면 소련의 자유시라는 도시까지 도망을 가요. 소련이라고 아직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자유시라는 곳까지 도망을 가게 돼요. 일제의 탄압과 공세가 너무 심해지자 우리나라 독립군 부대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 후 러시아의 자유시, 러시아 말로는 스보보드니라고 하는 도시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근데 이 스보보드니 자유시로 도망을 가게 된 게 우리가 그쪽으로 도망가도 되겠니? 이렇게 간 게 아니고 러시아 애들이 너희들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러시아 땅으로 와. 이렇게 나름 먼저 제안을 해서 우리도 때마침 도망갈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이제 이 자유시에서 또 한 번 우리나라 독립군 부대가 이때 또 참변을 당해요. 이 러시아 자유시에서는 왜 또 참변을 당하고 있었냐면 이 러시아는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러시아 혁명을 지지하는 세력과 이 러시아 혁명을 반대하는 이 두 세력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어요. 러시아 혁명을 지지하는 세력을 적군이라고 부르고 적군, 러시아 혁명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백군이라고 불렀어요. 백군.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 적군과 백군 간에 치열한 대립과 갈등이 있었는데 이 당시 일본은 러시아 혁명에 반대하는 백군을 은근히 지원을 하면서 러시아 내에 혼란을 조장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힘이 강성하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더욱더 내분과 혼란에 쌓여야지 동아시아에서 러시아가 뭐라고 입김을 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 혁명에 반대하는 백군을 일본이 몰래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때 러시아 적군 입장에서도 일본의 지원을 받고 있는 러시아 백군을 토벌할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당시 러시아 적군이 이 당시 러시아 자유시를 모인 우리나라 독립군 부대와 합세해서 러시아 백군을 토벌하는 일에도 참여했다고 해요. 참 복잡하죠? 근데 어쨌든 간단한 거는 러시아 자유시로 우리나라 독립군 부대가 이동을 했는데 또 이 당시 러시아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전부 다 무장해제해라. 그런 다음에 우리의 통솔을 따라라.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를 했나 봐요. 근데 이때 이 총칼은 우리 독립군 부대가 가지고 있는 이 총은 우리나라 간도 지역에 있는 조선인들에게 어렵게 돈을 모아가지고 만든 우리 민족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그런 무기예요. 근데 러시아 애들이 본인들 지역으로 도망오라고 이야기했으면서도 갑자기 우리의 무기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러시아 적군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독립군이 또 한 번 피해를 입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라가 없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910년대 무장 독립운동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고 잠깐 끊었다가 1920년대 무장 독립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920년대부터 30년대 초까지의 무장독립운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러시아까지 도망을 갔다가 이때 피해를 입은 남은 독립운동군 세력들이 다시 이제 우리 간도 지역으로 내려와서 또 다른 독립운동 단체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삼부입니다. 삼부. 삼부가 하나의 독립운동 단체는 아니고 땡땡부, 땡땡부, 땡땡부라고 하는 세 개의 독립운동 단체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선 그 이름부터 한번 써볼게요. 이 삼부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독립운동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줄여서 참정신이라고 하는 세 개의 독립운동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세 개 독립운동 단체는 그 전까지 우리나라 독립운동 단체는 전부 다 군부대였어요. 군부대. 일본과 맞서 싸우기 위한. 근데 이거는 군부대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나름 그 지역의 자치정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일정한 세금도 걷고 또 지역 주민들 간의 분쟁도 해결해주고 또 그 사람들을 독립군 부대로 양성하는 역할도 하는 자치정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 삼부예요. 삼부. 이렇게 세 개 단체가 다시 만들어졌다는 거. 근데 우리 일제라는 거대한 이 세력을 물리치려면 우리의 힘이 이렇게 분열돼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 세 가지로 나눠 있던 세력을 다시 한 대로 합치는 삼부 통합운동이 일어나요. 삼부 통합운동이 일어납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지 말고 다시 한번 힘을 합쳐보자. 이렇게 통합운동이 이루어지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로 통합은 되지 않아요. 통합이 되지 않고 이때 두 단체로 다시 쪼개집니다. 두 단체로 정확히는 북만주 지역과 남만주 지역 이렇게 두 지역으로 또 떨어져요. 자, 여기서 선생님 또 북만주, 남만주라고 표현했죠? 이 북만주를 아까 선생님이 처음 설명했던 동간도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동간도 혹은 북간도 여기를 서간도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북만주 지역과 남만주 지역일 때 각각 이 나름 삼부 통합운동의 결과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새로운 단체가 한번 써볼게요. 혁신의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남만주에는 국민부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국민부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혁신의회에서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이라고 하는 참 이게 단체도 많고 외울 게 상당히 많죠. 여기서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근데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이란 게 만들어지고 국민부에서는 조선혁명당과 혁명군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정확히는 알고 계시지 않아도 돼요. 정확히 여기서 이제 강조할 부분은 이제 뭐냐면 어쨌든 세 개의 부서가 단체가 만들어지고 통합운동의 결과 안타깝게 하나로 합쳐지지 못했지만 북만주와 남만주로 어쨌든 재정리되었다. 재정리됐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사건이 터져요. 이 혁신의회와 국민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1931년 만주사변이라고 터져요. 만주사변. 이건 우리와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전쟁은 아니에요. 아이고 죄송해요. 이 전쟁으로 일본이 간도 땅을 비롯한 만주 땅을 점령해버려요. 간도 땅을 비롯한 만주 일대를 점령해버려요. 우리 지도상으로 표시해볼까요? 일본이 원래 우리 한반도만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여기가 만주예요. 이 지역을 공격해서 그냥 점령해버리고 이 지역에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국을 만들어서 일본이 사실상 관리하게 됩니다. 사실상 관리하기 때문에 이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영토를 빼앗기게 된 거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때
중국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중국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이었냐면 중국인들이 참 놀랍게도 우리 한국인들을 일본인들의 앞잡이라고 이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 어이가 없죠? 우리는 지금 일본에게 나라도 빼앗기고 피해를 입고 독립운동을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대요. 이때 한국인들은 일본인의 앞잡이로서 우리 중국인들을 똑같이 괴롭힌 놈이야.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똑같이 중국인에게는 나쁜 놈들이야. 해가지고 이 만주 지역에서 간도 지역에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인에게도 핍박받고 중국인에게도 핍박받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되게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런 중국인들의 시각을 180도 바꾼 사건이 있어요. 그 바꾼 사건이 뭐냐면 바로 1932년에 윤봉길 의사의 거사. 윤봉길 의사의 그 도시락 폭탄, 정확히는 이제 물통 폭탄이죠. 그 도시락 폭탄, 물통 폭탄 이 한 방으로 우리 대한민국 민주정부 설명할 때 이야기했죠. 이 폭탄 한 방으로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달라져요. 아, 한국인들 일본인의 앞잡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바로 얘네들도 이 일본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시각이 바뀌게 되고 요 이후부터 한국과 중국이 연합을 해서 한국과 중국이 연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과 싸우게 되는 이런 전쟁의 양상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1920년대부터 30년대 초까지의 이 가장 핵심은 20년대 때 여러 독립운동 단체가 만들어지고 다시 재통합되는 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 윤봉길 의사의 거사 한 방으로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달라지고 한중 연합군이 결성돼 가지고 일본군과 싸우겠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요 한중 연합군.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30년대 중후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잠깐 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너무 자주 끊죠? 자주 끊는 이유가 이 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지우는 과정도 굳이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럼 바로 30년대 중반부터 이제 45년까지 넘어갈게요. 자, 이때는 이 우리나라 독립운동군들이 이 활동하는 무대가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 만주 지역에서 간도 땅에서 나름 중국 땅에서 일본군과 와서 싸웠는데 이제는 이 땅이 일본 땅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건너가냐면 중국에 아주 긴 성이 있죠. 그 성이 뭐죠? 만리장성이죠. 이 만리장성 이남으로 내려가요. 이 만리장성 이남 지역을 뭐라 부르냐면 이 만리장성 이남 지역을 중국 관내 지역이라고 해요. 이 만리장성 이남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리장성 이남 지역으로.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 상당히 아주 단체가 서로 분열, 통합 막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을 제가 최대한 간결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또 가장 큰 문제점은 예전에 선생님이 실력양성운동 이야기했을 때처럼 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이렇게 둘로 쪼개져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무장독립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로 일본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한반도에 어떤 정부를 세울 것이냐 이 관점의 차이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이 민족주의, 사회주의를 쪼개졌는데 중국 관내로 이동하고 난 이후에 1935년에 합쳐져.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힘이 합쳐지게 됩니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참으로 정말 좋은 일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이 합쳐져가지고 민족혁명당이라 만들어졌지만 그것도 1년이 채 못 갑니다. 1년이 채 못 가가지고 다시 민족주의 계열들이 이 민족혁명당에서 이탈해 나와요. 요 세력들이 다시 이탈해 나와요. 이탈해 나와서 아주 긴 이름의 단체를 만들어요. 한국 광복운동 단체 연합회라고 만들어요.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라고 만들어요. 외울 필요 절대 없어요. 그냥 민족주의 계열들이 민족혁명당에서 나와서 다시 뭉쳤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뭉쳤다. 그럼 여기에는 이제 사회주의 계열밖에 없겠죠. 그죠? 민족주의 계열이 빠져나왔으니까. 사회주의 계열은 이 민족혁명당이 또 이름을 바꿔요. 이 민족혁명당이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이건 좀 중요하니까, 조선 민족혁명당으로 이름을 바꿔요.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여기 대표가 누구냐면 김원봉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원봉. 이 사람 어디서 좀 들어봤죠? 우리 아직 수업은 안 했지만 나중에 의열단이라고 하는 이 무장독립운동단체, 의열운동단체를 만든 장본인이에요. 이 사람이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다시 이 단체를 이름만 바꾸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사회주의 계열 단체들이 다시 뭉치기 시작해요. 뭉쳐서 만들어진 게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고 만들어져요. 조선민족전선연맹. 자, 복잡하죠, 그죠? 복잡할 거 없어요.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서로 쪼개졌는데 한번 뭉쳤는데 1년이 못 가서 다시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쪼개졌어. 단체 이름 절대 외울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 계열에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김원봉의 조선민족혁명당인데 이 단체가 주축이 돼서 이 단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단체 산하에, 이 단체 밑에 아주 중요한 군부대가 만들어져요. 그게 조선의용대예요. 아, 복잡하다, 그치? 복잡하고 어렵다, 그치? 이 조선의용대가 중국 관내로 이동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나름 실제적으로 무장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무장 독립부대예요. 이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는데 이 조선의용대가 또 쪼개져요. 어떻게 쪼개지냐면 우선 이 민족주의 계열은 이렇게 합쳐졌다가 결국은 다시 어디로 모이게 되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모이게 돼요. 사실상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핵심이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핵심이 되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에 마지막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속에 군부대가 만들어지는데 그 군부대가 한국광복군이에요. 한국광복군. 요거는 선생님이 임시정부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었죠, 그죠? 근데 이 한국광복군에 어느 군부대가 들어오냐면 바로 이 조선의용대에 대다수가 들어와요. 조선의용대에 대다수가 들어와서 한국광복군의 주축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조선의용대 전부가 이 한국광복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는 중국의 화북지대로 이동해서 얘네는 또 이름이 바뀌어요. 조선의용군으로 바뀌어요. 군. 여긴 대인데, 그죠? 어렵죠, 그죠? 이 조선의용대가 다시 분파돼가지고 이렇게 분열됐다는 것. 참고로 이 조선의용군은 나중에 중국의 국공내전에 공산당 편에 서게 돼가지고 도움을 주게 되고, 나중에 이들은 이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가지고 북한의 인민군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게 돼요. 거기까지는 뭐 사족이고. 여긴 되게 복잡하죠, 그죠? 근데 복잡한 거 다 외울 필요 없고, 민족주의, 사회주의 길로 이미 분열된 상태인데 한번 합쳤어. 다시 분열됐어. 분열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의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졌다는 거. 요게 핵심이에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그냥 한국광복군만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합쳤다가 분열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니까. 다 여기 합쳤다가 다시 헤어지고 난 이후에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김원봉이 만든 이 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단체가 뭉치게 되고, 그 산하에 조선의용대라는 군부대가 실질적인
중국 관내 지역에서 실질 무장 독립운동단체였어요. 근데 이 실질 무장 독립운동단체가 다시 한국 강복군의 일부, 다시는 한 부분은 중국의 화북지대가 황하강이 흐르는 지역을 화북지대라고 해요. 여기서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910년대, 20년대, 그리고 3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무장독립운동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